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기업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성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의 배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식품업계가 간편식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간편식 시장은 연평균 19%가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3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인데 고연봉 근로자들이 계속 남아있어 정작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일터로 향하는 직장 여성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울 텐데요. 우리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직장맘 A씨는 직장 어린이집이 의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동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인데 경쟁률이 높아 추첨으로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금투협 어린이집의 추첨 합격자는 단 2명뿐이었고 그보다 수용 인원이 2배이고 경쟁률이 덜한 KRX 어린이집의 경쟁률도 17대 1에 달했습니다. 대우가 이번에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추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명 받을래요 이게 아니고 각자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에 100% 운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의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매회 최대 1억 원가량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약 4,5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공동 운영을 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재단과 협의해 부담하기만 하면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자녀들이 몇 명 다녀야 된다고 하는 건 없고 사업장 간에 협의를 할 사안이에요. 그 회사가 공동 직장이다 보니까 한두 군데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셋대우는 만 4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가 있는 직원이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매달 10만 원가량의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직장 어린이집 장소를 찾기 어렵고 초기 비용만 20-30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나 공동부담 비용,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결국 직장 어린이집이 없으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뿐인데 이를 위해선 매월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해 직장 여성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병철 현대차 부사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의 배당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초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 자사주 소각, 배당률 40에서 50%로 상향, 다국적 회사 경험이 있는 사회이사 추가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배당 성향 달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의 배당률은 다임러 33.03%, 호주 31.58%, BMW 30.36% 등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해 기준 배당률이 26.8%였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5년 16.8%, 2016년 20%에서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한 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이날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계열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은 모듈 AS 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미래차 부품과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존속 부문을 지배회사로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존속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합병 글로비스 등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과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7월 분할 합병한 뒤 존속 모비스를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회사로 키우겠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매년 8%가량 성장을 이뤄 2025년엔 매출 4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조 3천억 원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처음으로 라면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식품업계가 블루오션을 찾아 너나 할 것 없이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평균 19.7%의 가파른 성장세.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간편식 시장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식품 제조업 평균 성장률 5.4%와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합니다. 업계는 올해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블루오션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간편식 시장은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선도하는 가운데 동원 F&B, 풀무원, 대상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등 유가공업체들은 물론 라면 1위 업체 농심도 주력사업 라면에서 벗어나 간편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육류 전문 그룹인 하림도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간편식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기존 시장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탄탄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 제품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석밥, 컵밥류의 경우 CJ제일제당과 오뚜기의 합산 점유율이 96%에 달합니다. 후발 업체들은 기존 HMR 주요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HMR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업체들은 블루오션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혼술 쪽을 겨냥해 기존에 없던 냉동 안주 시장을 노린 대상청정원의 안주야는 블루오션의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냉동 안주 시장은 2016년 76억 원의 시장 규모로 시작해 지난해 550% 성장한 494억 원의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안주야는 68.3%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업계의 인식이 있어 업체들은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석 스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이에 눈을 돌린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를 기록하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2%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로 가공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업체의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당 억대 퇴직금을 주면서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털어내기 위한 겁니다. 계획대로 직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약 2,400명의 직원이 떠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4대 은행의 신규 채용 인원은 약 1,700명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예년보다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음에도 떠난 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많이 나가고 적게 뽑는 일이 반복돼 은행원 수는 줄고 있는데 은행의 급여 명목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급여 지출은 2015년 약 5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6조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해 막대한 희망퇴직 비용을 쓰고 있지만 기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희망퇴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봉이 높은 고참급에 집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30, 40대 여성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이 많았던 게 문제입니다. 특히 희망퇴직만으로는 국내 은행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 매출과 상관없이 임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은행원 한 명당 인건비는 1억 5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늘었지만 한 명당 총 이익은 4억 3천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으로 뒷걸음했습니다. 결국 인력 구조 조정과 함께 임금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전 정부의 강압적 도입 절차를 문제 삼아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이후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보험업계가 2030 세대를 겨냥한 보험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작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MG손해보험은 최근 2030 세대만 가입이 가능한 다이렉트 2030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판매를 통해 필요한 보장만으로 담보를 줄여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를 없애고 상품 보장 사항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해 친숙하지 않고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겁니다. 지난 21일 하나생명도 보장을 단순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0+ 재해보험을 선보였습니다. 30대 여성 기준 1종 10년 납으로 가입 시 월 보험료는 최저 3,800원 수준입니다. 교보생명도 지난 2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보 스마트 플랜 종신보험을 내놨습니다.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20에서 30% 저렴한 상품입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젊은 층을 위한 상품을 활발히 내놓는 건 젊은 고객을 유치해 장기적으로 평생 고객을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보험사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젊은 층의 보험 가입률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30대 보험 전체 가입 건수는 지난 2016년 총 1,416만 5,214건으로 전년 대비 47만 1,846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이 과거와 달리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취업난과 경제난 등으로 보험을 들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경제 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핀테크는 금융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포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서울경제 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은행, 정권 이런 칸막이는 점점 사라집니다만은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기존에는 도저히 금융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경쟁자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혁신 없이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맡았습니다. 그는 속도 빠른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맞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 금융 소비자의 기대가 바뀌는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핀테크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젠가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와 경쟁할 때 법적 통화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이 총재의 발언을 이어받아 암호화폐가 새로운 결제 수단이 아니라 21세기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의 원천이 무력을 통한 정복을 거쳐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물 생성 능력으로 옮겨갔고 21세기 후반에는 IT로 움직였다며 암호화폐의 부상을 권력 이동, 힘의 이동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대비해 정부가 오는 6월 5G의 첫걸음인 만큼 통신 3사의 경쟁이 대단한데요. 이보경 기자와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주파수라는 것을 도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도로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차선 도로냐 10차선 도로냐에 따라서 차의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5G 시대의 새 판을 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고 하던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입니다.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역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경매의 시작가를 보면 우선 3.5GHz가 2조 544억 원, 28GHz 대역은 6,216억 원입니다. 총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경매의 시작가가 3조 3천억 원이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사들은 가져가고 싶은 주파수 폭과 좋은 주파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에 나서는데요. 특히 3.5GHz 대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커지면 통신 요금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G가 지금 보통 20조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걱정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소비자 후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주파수 경매를 이 매출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네, 이 경매 가격에 대해선 통신 3사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데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량 제한에서 3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이 3.5GHz 대역에서 280MHz 폭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총량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3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3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총량 제한을 100MHz 폭과 110, 120 이렇게 제시하고 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와 이 KT와 LGU+ 이렇게 진영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SK텔레콤은 12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당 주파수를 고려할 때 5G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없이 제공을 하려면 120MHz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입자가 많은데 주파수를 동일하게 확보할 경우에 가입자당 주파수가 낮아져서 이 소비자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자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자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KT와 LGU+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가 120폭
120MHz 폭을 가져가게 되면 한 사업자는 40MHz 폭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최고 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3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 결국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5G 서비스입니다. 이때 지배적 사업자한테 50m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파수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5월 초에 앞서 말한 이 총량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서 확정된 주파수 공고가 나오고요. 6월에 이 주파수 경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만 빼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데이터의 소재, 현황을 파악한 뒤 개방을 확대합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 공간 위치 데이터,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관마다 홈페이지로 흩어진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모아 원스톱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 데이터 맵을 구축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 연계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또다시 실적 신기원을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60조 5,600억 원, 영업이익 15조 6,400억 원을 각각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엔 다소 못 미쳤으나 4분기 연속으로 60조 원대를 지켰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나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에 비해서도 3.3% 증가하면서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영업이익 11조 5,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5.6%에 달하면서 글로벌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IM 사업 부문은 갤럭시 S9의 조기 출시와 갤럭시 S8 등 기존 제품의 견조한 판매에 힘입어 매출 28조 4,500억 원, 영업이익 3조 7,700억 원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3%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에서 올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 노동 생산성 증대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임금의 주요 기준이 되는 노동 생산성은 2015년 3분기에서 2016년 2분기 0%대 증가율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분기 2%, 4분기 3.2%까지 확대됐습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급여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기술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특별급여를 늘려 전체 임금을 상승시키고 전년 대비 16.4%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도 임금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에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문제 삼은 조치는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등입니다. 서울 강남 4구의 집값이 작년 8월 말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사 기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하락해 3주 연속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등 정부 규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한화 7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3대 쟁점이던 한국GM의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 비토건도 정상화 방안에 담겼습니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에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인 네이버가 댓글 과다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 첫날에도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댓글 통계 분석 사이트 워드미터에 따르면 새로운 댓글 정책이 시행된 25일 하루 동안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은 모두 31만 1,373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새 정책이 도입되기 전 최근 네이버의 전체 댓글 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